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김나령, 정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걷는 출근길과 익숙한 사무실 풍경.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우리가 마치 미처 몰랐던 직업들에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정표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커리어의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운송업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의 고용 불안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의 감소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입니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 진정, 행정 절차, 소송 연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바몬은 그동안 일반 음식점, 카페, 물류 등 비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 오늘은 그중에서도 마음을 꽃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플로리스트입니다. 기념일과 축하의 순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꽃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꽃을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어버이날을 앞둔 오늘 꽃집의 하루는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할 카네이션 꽃다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 직접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배달하는 주문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스트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그날 사용할 꽃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선한 꽃을 선별하는데요. 꽃잎이 상한 곳은 없는지, 줄기는 단단한지, 물올림은 잘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꽃을 고른 뒤에는 줄기를 다듬고 잎을 정리하며 꽃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꽃을 예쁘게 묶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취향과 상황,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모님께 드리는 꽃인지, 선생님께 드리는 꽃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꽃인지에 따라 꽃의 색감과 구성, 포장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은 단연 카네이션입니다. 빨간 카네이션에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고 분홍빛 카네이션은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계절꽃을 함께 더하면 같은 카네이션 꽃다발도 훨씬 풍성하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꽃집 관계자는 꽃은 오래 남는 선물이 아닐 수는 있지만 받는 순간의 마음은 오래 기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의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꽃 한 다발이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진심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꽃은 온도와 습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고 주문이 몰리는 날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꽃다발을 완성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 원하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은 물론 섬세한 소통 능력과 체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꽃 한 송이 뒤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더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플로리스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감사한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꽃을 고르고 다듬고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정의 달, 마음을 꽃으로 전하는 따뜻한 직업, 플로리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단순히 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진심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는 작업이라는 점이 참 매력적인데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플로리스트의 손길 덕분에 올봄이 더욱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 향기를 더하는 직업, 플로리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은 전공 지식을 넘어 현장의 실전 감각까지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운 전공 이론과 연계된 직무 경험까지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전문성은 깊게, 실무 경험은 넓게 쌓아 취업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공 심화학습과 인턴십을 결합해 학위와 경력을 동시에 잡는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과 전공 지식을 날카로운 실무 무기로 바꿔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소개해드릴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은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소재인데요.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교육과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 및 혜택으로는 가장 먼저 인턴십 수행 기간을 소속 대학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로부터 매달 실습비 지원까지 받게 되는데요.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등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참여 신청을 완료한 대학의 ICT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통 봄 학기와 가을 학기 두 가지의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인턴십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기터브나 블로그 등에 본인이 참여했던 과제나 프로젝트 코드를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기업은 실제 구현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이나 취업 지원팀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 또한 또 다른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전공 스택과 가장 잘 맞는 프로젝트를 골라 성공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마지막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 시 직무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함에 따라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청년 맞춤형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준비 상태에 따라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 탐방형, ESG 지원형의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턴형 기준으로 8주 참여 시 총 280만 원 수준의 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형은 전공 지식을 활용해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어 공신력 있는 스펙이 되어준다고 하니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보다는 해당 기업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가진 전공 지식이나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별로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하고 포털의 알림 설정을 활용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공 지식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실전이라는 날개를 다는 과정, 결코 쉽지만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막막했던 취업 문턱은 어느새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전공 지식이 현장에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뀔 때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경쟁력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들이 여러분의 막막한 준비 과정을 설레는 시작으로 바꿔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길을 넓혀주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직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 미래 산업의 열쇠를 찾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나노공학 기술자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 아주 작은 것을 뜻하는데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한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이 미세한 세계에서 물질을 조작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나노공학 기술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공학 기술자는 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 초소형, 초경량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이 전력 소모가 적은 부품을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기존의 반도체나 전자기기는 물론이고요. 의학, 에너지, 신소재 등 산업 전반의 나노 기술을 접목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 혈관을 돌아다니며 병을 치료하는 나노 로봇이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개발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손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다 보니 요구되는 역량이 아주 명확한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적 기호와 용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리력과 추리력이 필수입니다. 평면으로 그려진 전개도를 보고 입체적인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공간 지각력도 필수적인데요. 물리나 화학, 현상을 깊이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대한 탄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혼자서 장비를 조작하고 연구에 집중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전문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진입 과정은 조금 긴 편인데요. 주로 대학에서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물리학, 나노공학 등을 전공을 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 종사자를 보면 이 대졸자가 70%,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30%에 달할 정도로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학위 외에도 금속 재료기사나 화공기사 같은 국가 기술 자격을 미리 취득을 해두시면 취업 과정에서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이 아주 미세하고 정밀한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밝은 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학물질이나 가스 같은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상과 직업적인 전망이 뛰어난데요. 이 평균 초봉은 5천만 원 선으로 전체 직업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선이고요. 발전 가능성이나 고용 안정에 대한 현직자들의 직업 만족도 역시 73%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억 분의 1이라는 짐작조차 하기 힘든 아주 작은 세계. 하지만 나노공학 기술자가 다루는 이 작은 세상이 우리의 일상과 거래한 미래의 산업을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과 고도의 집중력이 따르는 직업이지만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내 손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 자부심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끄는 직업, 나노공학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10억 분의 1m라는 미세한 세계에서 인류의 거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나노공학 기술자들의 열정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작은 입자로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드는 직업, 나노공학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잡토크 시간에는 나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일터,
아름다운 양보인가, 당당한 현역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년이라는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를 두고 화두가 되고 있죠. 한쪽에서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미덕을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실력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김나령, 정가은 아나운서와 함께 이 뜨거운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나령 아나운서, 베테랑 선배님들의 일터에 계속 남는 문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선배님들의 연륜과 열정은 충분히 존경하지만 조직의 건강한 순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아름다운 양보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어야 조직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활력이 돌거든요. 선배님들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조직 전체를 위한 큰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령 아나운서의 말씀은 일종의 세대 교체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할 의지와 실력이 충분한 분들에게 단지 나이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건 사회적 자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은 경험이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나이라는 기준표를 지우고 오직 현재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다면 70대도 당당한 현역으로 남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나령 아나운서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 세대 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가은 아나운서는 나이보다 전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럼 나령 아나운서, 실력이 뛰어난 선배라도 조직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비워주기보다는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정된 자리에서 선배님들이 계속 계시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후배들은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고 또 채용의 문도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직이라는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위에서 길을 열어주고 또 아래에서는 밀어 올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조직의 미래를 위한 선배들의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인재들이 나이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나이 차이를 넘어 20대와 70대가 팀워크를 발휘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윗세대가 가진 깊이 있는 노하우와 아랫세대의 속도감이 만나면 꽤 많은 시너지가 나고 있거든요. 누가 나가야 누군가 들어온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함께 더 큰 파이를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진이나 채용 기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때 후배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벽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민감한 보상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철저히 기여도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받는 것도,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월급이 깎이는 것도 지양해야겠죠. 지금 내놓는 성과만큼 대우받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후배들도 실력 있는 선배가 남는 것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역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처에는 수치로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조직을 아우르고 갈등을 중재하는 선배님들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금 당장의 성과로만 줄을 세우면 평생 헌신한 선배님들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명예로운 퇴직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제도가 더 따뜻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보장해드리는 게 가장 따뜻한 배려 아닐까요? 낮은 임금을 감수하더라도 내 능력을 계속 쓰이길 바라는 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생존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답이 없는 참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은 조직의 역동성을 위해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다른 한쪽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당당한 실력 생존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하셨네요. 사실 두 분의 주장은 공통된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이죠. 선배들이 무조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며 조직의 성장을 돕는 것. 그리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연륜을 낡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으로 예우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남느냐 떠나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어떤 위치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성숙한 일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아름다운 양보인가 당당한 현역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이의 숫자가 아닌 각자의 열정이 빛나는 일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연봉은 높고 또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인물, 폴 파머는 그 길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학자이기도 했죠. 여기서 인류학자는 단순히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즉 그는 단순히 병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곳은 대형 병원도 또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죠. IT 국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봉사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은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치료조차 받지 못할까? 이 질문이 바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IT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처참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병원에 가고 또 의사를 만나고 또 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IT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는데요. 약이 부족하면 직접 구했고요. 환자가 약을 꾸준히 먹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서 복용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단순히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삶까지 같이 변화시키려고 했는데요. 그가 공동 설립한 파트너스 인 헬스케어는 단순한 의료 봉사단체를 넘어 병원을 세우고 또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또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활동은 이 IT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직업을 생각한다면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리고 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조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폴 파머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고 또 시스템을 바꾸었고 또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또 그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담기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폴 파머의 이야기,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직업이 나 자신을 넘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폴 파머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직업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되는 선택을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K뷰티가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중동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되며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K뷰티는 해외 판매를 이끄는 대표 분야가 되었습니다. 수출이 늘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제품 기획 단계입니다. 과거엔 국내용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취향, 유럽의 규제 기준, 중동의 포장 방식까지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 과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제품 경쟁이 빨라지며 제조 속도와 품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원료 수급부터 품질, 납기 관리까지 제조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해외 거래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규제와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장 문구와 원료 기준, 각종 서류까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인증, 바이어 소통, 규제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요. K뷰티는 영상과 후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데이터 분석과 해외 홍보, 시장 반응에 맞춘 판매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K뷰티 수출 확대는 제품 계획부터 생산, 수출 마케팅까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 경쟁력에 더해 해외 시장을 읽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보는 일터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K뷰티의 저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의 유연함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브랜드가 된 K뷰티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나룡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두 분은 퇴근 후에 업무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근은 했는데 단체방 알림이 울리고 주말에 메일이 오거나 휴가 중인데 잠깐 확인만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일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일터가 집까지 따라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이 단순한 소통의 연장인지 아니면 근무 시간 밖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인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카톡 한 통이라고 하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 다시 업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아도 괜히 신경이 계속해서 쓰이고 쉬고 있어도 완전히 쉰다는 그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퇴근 후 연락이 불편하다라는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연락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연락이 휴식 시간을 실제로 업무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느냐입니다. 퇴근 후에 이걸 데이터로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직장 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최근 1년 동안 퇴근 후나 주말, 공휴일 휴가 중에 회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근무 시간 밖에서도 일과 연결된 경험이 있는 셈입니다. 그 정도면 일부 직장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요즘 일터에서 꽤 넓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메신저나 메일이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 연락하는 사람도 이것을 업무 시간의 연장처럼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락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30.5%는 회사 밖에서 실제로 업무 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퇴근 후 카톡이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눈여겨볼 수치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은 응답자 가운데 30.8%는
밤 10시 이후에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밤 10시 이후라면 하루를 정리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까지 업무 연락이 이어진다면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간단히 이거 하나만 뭐 확인해 주세요라는 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벼운 요청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업무 맥락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메시지는 짧아도 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생각과 긴장은 결코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업무 연락은 때로는 인정되지 않는 노동시간,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는 연결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연결되지 않는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걸 퇴근 후 연락은 모두 금지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긴급한 업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무엇이 긴급한 업무인지, 또 어떤 연락은 다음 근무 시간에 해도 되는지, 그리고 퇴근 후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결국 개인 스스로가 연락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회사나 팀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휴식은 개인이 알아서 챙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제대로 쉬어야 다음날 집중도와 업무 효율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퇴근 후 카톡은 단순한 메시지 한 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메신저가 일터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놓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일터에서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만큼이나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는 진짜 휴식인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카톡 한 통이 보여주는 변화, 바로 디지털 시대 일터의 새로운 경계였습니다. 네, 편리해진 디지털 기기가 오히려 우리의 휴식 시간을 일터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휴식이 더 나은 업무 효율로 이어진다는 믿음 아래 일과 삶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은 아나운서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통계청의 최근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포착되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본업의 부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엔잡러가 역대 최고치인 6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업은 생계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하는 고육지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는 직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도하 아나운서는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퇴근 후에 영상 편집을 하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투잡한다고 하면 다 비밀로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자기 개발의 일환이거나 갓생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동의 가치가 단순히 한 직장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확장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엔잡러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본업 하나만으로 충분한 소득이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실질 임금 상승폭은 적다 보니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 트렌드라고 부르기엔 노동의 질이 낮아지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긍정적인 자아 실현이라는 측면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부업 비중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2030 청년층 엔잡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단순 노동보다는 SNS 채널 운영이나 디자인 같은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노동 비중이 높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인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부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소득 보전이 1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언제든 내 본업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2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도 큽니다. 즉,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이 시대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일을 병행하다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재 보험 처리 같은 문제 말이죠. 네, 나령 아나운서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1인 1직장을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거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참 많은데요.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도 복수사업장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데이터는 노동시장이 이미 다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제 엔잡러가 일시적이고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상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를 많이 버느냐를 넘어 건강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의 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향후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본업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M잡러들의 도전이 단순히 개인의 생존 전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일터의 모습에 발맞춰 이들의 땀방울이 제도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정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건 단순한 자동차일까? 아니면 움직이는 컴퓨터일까? 특히 조용하게 소리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볼 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와는 기준이 이미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기업사전의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의 개념을 자체적으로 다시 정리한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전기차에서 시작해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까지 확장한 이 기업, 지금부터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기업의 상징은 창업자가 아니라 투자자,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초기 테슬라는 그야말로 가능성만 있는 회사였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했고 시장의 신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위기는 2008년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금융위기와 함께 회사 자금이 바닥나면서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야말로 올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회사를 살려내게 됩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기사회생하게 된 테슬라는 이후 모델 S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은 기존 전기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느리고 불편한 차가 아니라 빠르고 세련된 프리미엄 자동차. 테슬라는 이 한 번의 반전으로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경쟁력은 자동차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자동차인데요. 테슬라 차량은 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스마트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는 구조인데요. OTA,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개선이 되고 또 새로운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차를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인 건데요.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FSD입니다.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 완전한 자율주행까지는 아직까지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그 방향을 가장 빠르게 바꾸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사업인데요. 이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 가정용 배터리, 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전력 생산과 저장, 소비를 모두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와 AI,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행보에는 항상 논란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문제, 일론 머스크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 또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전기차 경쟁까지 테슬라는 과연 기술 기업인가 아니면 과대평가된 기업인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 역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까지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동차를 넘어 인간과 노동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시작해 에너지와 인공지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 테슬라. 오늘 기업사전에서 정의한 테슬라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실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동수단은 과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이동수단일까요? 아니면 미래로 향하는 기술의 일부일까요? 지금까지 기업사전 테슬라였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어느덧 5월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따뜻한 햇살 아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또 자연과 전통의 아래서 이 전통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년의 옛길과 또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어우러진 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문경 찻사발 축제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요.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문경 찻사발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이 문경세제 오픈세트장 일대가 전통 도자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한 스푼 터치해서 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문경 찻사발의 가장 큰 특징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문경 도예장인들은 지금도 전통 방식인 이 장작가마, 이른바 망댕이 가마라고 불리는데요. 이 망댕이 가마를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300도 이상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오랜 시간 구워낸 찻사발은 인위적으로 꾸민 화려함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투박한 멋과 또 따뜻한 질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색감과 모양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는 점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은은한 흙빛과 또 자연스러운 유약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는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예 장인들의 물레 시연, 그리고 전통 장작가마 불직피기 체험도 있고요. 또 관람객이 직접 찻사발을 빚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흙을 손끝으로 만지면서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고 또 어른들에게는 잠시 어린 시절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힐링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이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고 하니까 이 전통축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또 축제장 곳곳에 보면 이렇게 감성적인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통 찹집 공간도 있는데요. 여유로운 봄나들이 분위기를 한껏 더합니다. 문경세제의 푸른 산세와 이 한옥 풍경, 그리고 또 따뜻한 차 향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방문객들은 천천히 산책을 즐기면서도 전통 다도 체험을 하거나 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이 차분한 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경 찻사발 축제는 단순히 도자기를 감상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큰데요. 오랜 시간 이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이 철학의 미학,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여유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문경세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처럼 천혜의 자연 속에서 이 전통 도자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체험, 그리고 감성 가득한 봄 풍경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경 찻사발 축제. 네, 가족과 함께 해도 좋고요. 또 연인과의 봄 여행지로도 손색 없는 곳인데요. 다가오는 5월 어디 갈지 고민이시라면 깊은 전통의 온기와 또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는 문경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는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청년들에게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단순 사무 보조를 넘어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알쓸정 시간에서는 과연 청년 엔지니어 인턴십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산업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요. 여기에서 재단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 청년은 실제 산업 현장을 실무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인턴십은 직무 중심의 실무 경험에 맞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청년들은 전공과 적성에 맞는 기업에서 실제 엔지니어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럼 참여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이번 사업에서는 사마콘텐서, 이화 다이아몬드 등 도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중 청년 선호도가 높은 기업 20개사를 선정했는데요. 특히 엔지니어 직무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기술과 품질 관리, 또 연구개발 같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들이 포함됩니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의 인턴십이 제공되는데요. 근무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직장 내 멘토링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실제 담당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적응이나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특히 여기에 국가 기술 자격 취득 시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22일부터 자바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누리집과 함께 자바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취업 경쟁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취업 시장에서 실무 경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인턴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이 일상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퇴근길을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내일의 출근길을 조금 더 설레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